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초대 손님 중에서 가장 먼 미국 LA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관한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는 비트쇼아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모시고 정말 이 암호화폐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꼭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 초대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쇼입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 투자 기회를 주위 분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다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께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 제가 저희 몇 가지 질문지를 드렸는데 또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지에 없던 내용들도 좀 몇 가지 여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또 너무 유창하게 잘하세요. 이 미국에 또 가셔서 미국에서 거주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미국에 거주한 지가 지금 36년 정도 됩니다. 오, 36년. 근데 제가 미국에 온 게 저의 선택은 아니었고 저희 네. 부모님이 이제 끌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네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와도 같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 네네. 자유를 위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함께 가족끼리 왔는데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죠. 아, 그래도 코인의 지금, 하락장이 있듯이 이렇게 네네. 힘든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뵙고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께서 늘 너무 밝고 정말 친근하게 말씀을 주셔서 대표님께서는 정말 긍정적이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대표님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뭐 하도 짓밟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존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비투쇼아 대표님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좀 깊으신 걸로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라면 제가 카드 결제 개발을 오래 해왔습니다. 네네. 전자상 거래. 네네. 전자상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카드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돈 관련, 카드 이런 걸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련 광고가 이제 구글 보면 옆에 뜨잖아요, 이렇게. 그때가 한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페이팔, 구글 이런 데랑 이제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무슨 코인 광고가 자꾸 이렇게 옆에 떠요. 또 뭐야? 또 뜬구름 잡는 놈들이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이 회계사님하고 재정 상담을 하는데 그 회계사님이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무슨 코인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많이 보던 그 뭐 이렇게 어, 비자 써 있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말 이제 우리 회계사님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야 하면서 이 감동이 오는데 네. 야 이거 진짜가 알았으면 이거 야, 와 그러네요. 그때는 아무한테도 이제 저한테 아무도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네. 뭐 옆에 광고 뜨는 거 보고 뭘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야 그래서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잘 해줬다면 제가 분명히 그때 아마 투자를 했을 텐데 그 안타까운 진짜 마음이 남아 아쉽습니다. 있어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아니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주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결정을 용단을 내렸을 텐데 말이야. 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그때 비트쇼아님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만 이제 알려줬어도 진짜 그때부터 투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모험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예전부터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또 망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 성향상 비트코인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알았으면. 아, 그러네요. 자, 안타깝지만 또 지금 아직까지 우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지금도 초기 투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 네,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도 지금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정말 크게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의 어떤 현지 분위기가 어떨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는 이 SEC가 집행 위주의 어떤 규제들을 일삼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지금 이 뭔가 현물 ETF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좀 미국에 계시니까 어떻게 그게 좀 몸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어, 밤잠을 이룰 수가 그래. 없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아니, 사실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오, 아직까지는, 네. 그럼 굉장히,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앞으로 훨씬 더 위로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돌아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뭐 몇 명이 네. 투자하느냐를 떠나서, 예전에는 뭐 코인 투자하면 사기네 뭐네 뭐, 이거 뜬구름 잡네 뭐 이런 날카로운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는 위험하다. 그거 뭐 변동이 심하고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예전에는 뭐 네. 사기네 뭐네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그런데 뭐 투자 자산 중에 위험한 게 한둘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테슬라도 사실 그렇게 치면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아, 봐야죠, 아직까지. 그리고 뭐 SEC 관련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또 너무 이것도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저희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변화들을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현물 네. ETF도 사실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 제가 이따가 또 질문 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네네.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 이 월갈 네. 공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5가구 중에 한 가구라면은 정말로 갈 수 있는 그 여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주위를 돌아봐도 제 친구들 이렇게 딱 이 전화번호부 책 보면 코인 관계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주위를 맞습니다. 돌아봐도 상용화 커브가 있잖아요. 우리 뭐 네, 아직 그 초기 네, 다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정말 맞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떤 이 코인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들이 지금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지금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라는 또 이슈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 연준의 금리나 시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폭넓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 11월인데 이제 대선이. 대선의 쟁점이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공격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바이든이 지금 코인 관련 사업을 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렇죠. 지금 네.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코인 투자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업계를 어, 중심으로 해서 네네. 코인베이스가 나서서 지금 스탠드 위드 크립토 이걸 외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에 가보면 각 네, 지역의 맞습니다. 정치인들 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록해 놓고 와, 당장 전화해라. 그리고 저도 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제가 사는 네네. 지역 정치인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대본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복사에다가 제 네. 말로 제 의견을 좀 얹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유권자들의 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걸 피해 가려고 해도 트럼프는 그걸 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 그래서 네, 야, 맞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미국 이거 다 기술하면 미국이 앞서 나갔는데 지금 다 뺏기게 된 거 아니니? 네.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회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음. 지금 바이든이 꼭두각시 앞세워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캔슬러라고 우리 잘 아는. 네. 그럼 뭐 네. 다 이거 여기서 이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또 여기서 반격을 하겠죠. 아, 아니 당신은 또 뭐 NFT인가 뭐가 팔아갖고 또 사기 쳐먹었잖아. 코인 사기인데 이 바이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코인은 사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NFT를 발행해서 또 대박을 냈거든요.
아, 네, 나온 지 뭐 맞습니다. 한 시간 만에 딱 전량으로 그냥 매도가 아니고 뭐죠? 이거 매진됐으니까. 매진됐습니다. 네, 완판. 네. 매진됐으니까 재미 다 보는데 야, 당신 그 사기 코인 가지고 뭐 재미 보고 이거 끝까지 파헤치자 뭐 이렇게 나오면 코인이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도 옆에 사람들이 하원에서 그 맥켄리라는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이 네,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갠슬러를 공격하는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또 여론을 조성해 나가게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합세하고 또 암호화폐에서 네. 밀어주고 로비가 일어나고 이러면 또 이걸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서도 또 여러 다른 그 친암호화폐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아, 근데 말씀하셨던 그 패트릭 맥켄리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위원장이 경질이 되면서 패트릭 맥켄리를 비롯해서 이 친암호화폐 의원들의 어떤 입지들이 또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대선을 의식을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목소리들을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우, 그 뭐,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아까 5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스윙 거죠. 20%. 스테이트에서는, 네.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그런 사람 한 명 잡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아, 네. 이제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아, 갠슬러 네, 맞습니다. 잘라버리고, 내가 실수했다. 갠슬러 믿은 게 실수였어 하면서 뭔가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네네. 아,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이 내년에 이 거시경제 전망들, 지금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지배적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이 더 중요한 또 시점이 될 텐데, 거시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거시경제 참 어려운데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말로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전문가도 네. 아니고, 며칠 네. 전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아, 그 네. 사람이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또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이번 11월 달에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또는 2월에 그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12월이나 6월 뭐 중에. 우리가 뭐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되겠네. 그 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 내년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네네. 결국은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어쨌든 이제 내년 중반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만약에 다가오고 반감기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반감기 호재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상승 재료가 이거 뭐 이렇게 세봐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네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상승 사람들이 재료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유, 그 말 지금까지 믿었다가 내가 너무나 날린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선도 있지. 또 반감기에다가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바이든이 달래줘야 되거든요. 네, 대선 맞습니다. 앞서서. 그러면 네. 금리 인하를 해줘서 사람들 좀 돈 좀 나눠주고 야, 사 먹어, 그렇죠. 사 먹어. 괜찮아. 우리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돈도 좀 풀어주고 아, 네네. 유동성도 생기고. 아, 근데 이 자산 시장이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자꾸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고 경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의 댓글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제 지표 다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에 비터쇼 대표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이 사업가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회사원들이 느끼는 이 체감 어떤 경제는 어떤가요? 아주 어렵죠. 아, 그렇죠. 네. 아주 어려운데 저도 장사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제 친구도 장사가 안 되고 친구의 네. 친구도 장사가 안 되고 누구는 잘리고 참 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경제 지표 이런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된 게 참 많거든요. 노동통계청은 또 행정부가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입맛에 맞게 포장을 하는데 고용지표도 까보면 풀타임을 여러 개 갖고 있고 파타임은 뭐 5개씩 갖고 있고 아,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고 뭐 고용지표가 좋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체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라면, 그럼 뭐 코인 가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주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보나마나. 삶의 질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네네. 같은데, 그런데 코인의 가격은 지금 얼만큼 어려우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네. 어려운데, 몇 달 후에, 2024년이라면, 연말에는 괜찮아지겠네. 조금만 허리 졸라매고 참으면 겨울은 지나간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또 끝까지 코인 들고 있거든요. 안 팔고. 그럼 네,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기 진짜 맞는 때문에 말씀입니다. 현재 이 거시경제하고 이 자산 가격은 다르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개념인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 자산 가치랑 너무 동일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투자에 대한 경험들이 좀 길지 않으시면은 자산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올해 내년 반감기가 지나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상승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아마 이 우리 지금 힘든 분들의 어떤 마음을 많이 좀 달래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제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이는 듯 보였는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나온 굉장히 비극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이 가자지구 병원이 폭발하면서 민간인들이 500명이 또 희생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지만 다시 이제 아랍권 지도자들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뭔가 좀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쟁들이 지속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게 작용을 하겠죠. 사람들이 힘들면 위축되니까 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금을 사든지 아니면 돈 안 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꽁꽁 가지고 있고 위험 자산에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거고, 다시 한번 그 블랙록의 레디 핑크의 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이 나와서, 얼마 전에 가짜 펌핑 네. 있었죠. 크게 가짜 상승했었죠. 펌핑. 승인된 줄 알고 ETF. 네. 그런데 이 레디 핑크는 다른 관점으로 이걸 봐요. 지금의 이 상승,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이다. 그런 계기가 된 건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fly to quality 이런 표현을 썼어요. flight이라면 비행, quality로의 비행. 오시는 말.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고퀄이다. 아, 퀄리티 자산으로의 비행이다. 그런데 동네 유튜버가 아니고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고퀄이라니까, 이거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특정 상황이 펼쳐지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레리 핑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주류 언론이라든가 기관들,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지금의 이 전쟁 상황도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되겠지만 어떤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특별한 상황, 그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급격히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한 네. 예로 코로나. 음. 코로나 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거 이제 밖에도 못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뭘 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됐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게 아마 5년은 걸렸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강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하고 저도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혁신 기술, 이런 것들도 이러한 그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네. 강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빠르게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혁신의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은행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또 다시 재조명이 또 되었고,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 거의 한 65%에서 70%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전쟁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어쨌든 우리 새로운 혁신 자산인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는 아마도 뭔가 이 지정학적인 가치로서의 어떤 의미들이 더 부여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시점에서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고 갈 텐데요.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했고 결국 항소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가짜 뉴스도 있었지만 현물 ETF 승인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요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100%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승인 시점 뭐 올해 될 것이다. 내년 1월 뭐 3월 얘기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승인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정확히는 모르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빌어보자면 네.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가 내년 1월 10일 전까지 90%의 확률로 승인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월 10일 그러면 뭐 전까지. 우리가 뭐 잘 몰라도 뭐 아는 사람이 맨날 그거만 파고 있는 사람이 90%의 확률로 그렇게 된다니까 이 정도면 좀 믿어줘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아까 전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이 크립토 윈터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뭐 큰일이 일어나겠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게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략 10에서 30빌리언, 1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네네. 단기간으로 네네, 되자마자 그 정도는 단기간. 바로 몰려들 거다 준비하고 있다가 네네.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터지면 얼른 남들보다 먼저 사야 되니까 아, 그 정도 되는 맞습니다. 물량이 에서 300억 달러 정도는 바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음, 이러한 예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번 꺾이겠죠. 네, 그리고 한번, 이거 네. 뭐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요. 블랙록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네,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승인 받고 나면 브로셔도 만들고 세일즈맨들한테 전화해서 야야야 빨리 이제 저 고객들 만나고 손님 좀 물어와 커미션 이만큼 줄게 하면서 이제 파격 세일을 해가면서 막 그냥 밀어붙일 텐데 블랙록에 이제 세일즈맨들이 한둘이 아닌데 재정 상담가들 그 네.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밀려 들어올 텐데 그게 이제 네. 바로바로 오는 건 아닐 테고 단기적으로 그 재정 상담가들이 또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이제는 그 위험자산에도 살짝은 이게 완전히 위험자산은 아니고 주식 사듯이 사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어차피 이제는. 네. 부자들은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주식도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안전 주식, 좀 공격적인 주식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공격적인 주식에서 한 2%만 살짝 옮겨줘도 그게 모이면 또 크립토 컨트는 또 그게 한 1,500달러 정도 얘기를 1,500달러. 해요. 네. 한참 이제 거의 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그 ETF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 시총이 거의 1 트릴리언 달러 가까이 간다. 거의 2배 된다. 2배 이상 네. 간다. 이제 그 두 배 얘기를 하는 이상. 거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결국 기관들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하지 못했던 분들의 돈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이번에 이 가짜 뉴스에서 봤지만 크게 펌핑을 하겠지만 그게 빠지고 네. 나서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이벤트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예행 연습. 맞습니다. 예행 연습. 네. 예행 연습 봤더니 뭐, 오, 그 뭐 순식간에 10%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면 이거 단기간에 2, 30%까지도 올라가겠다. 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그 있을 생각해 것 보시겠죠? 같습니다. 예. 예. 와, 네. 그러면 이제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또 중요한 이벤트, 이 반감기 이슈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초대 손님들 모시고 여쭤보면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이 반감기에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이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내재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유동성, 수요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의견이 약간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반감기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경제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 맞습니다. 네, 수요 공급이 공급. 반으로 뚝 썰리니까 당연히 상승이 오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떤 공급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유통망이 막혀서 못 온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한 네, 1년 정도가. 똑같이 비트코인도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반밖에 못 하니까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에서 1년 반. 1년에서 네, 이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역사상. 근데 네, 그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경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게 꼭 반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ETF라든지 ETF. 대선이라든지 또 다른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제도화의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게 맞물리면서 타이밍이 모아진다면 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탁탁탁탁 모아지면 2017년처럼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쫙 아, 올리는 거고 그런데 역대급 그게 이제 불장. 네. 만약에 이게 분산이 돼. 예를 음. 들어서 ETF가 너무 미리 나와버리고 반감기 음. 약발이 아직 남았는데 ETF 때문에 한참 올라갔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또 꺼지잖아요. 네, 꺼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냥 안 꺼지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 왜 아, 반감기 약발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른 재료가 한번 더해진다면 음. 제도화가 되면서 야 이제는 마음대로 코인 사고 팔고 이제 뭐 세금은 다 깎아줄게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제도화적인 판이 깔린다면 또 다시 한번 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쏴주면 두 번째 쏴주는 건 약할 수밖에 없다. 음. 분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모아져서 한 방에 가면 좀 큰 기대를 하는 거고 네. 초반에 너무 많이 쏴주고 좀 쉬었다 가면 너무 큰 기대 말자. 이 아, 분산되게 음. 2021년처럼 네. 그렇게 되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전략적으로. 와.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대표님 주신 관점이 또 굉장히 균형 잡히고 색다른 관점이셔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합쳐서 말씀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이 2017년과 2021년의 어떤 차이점들을 이 시장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인지를 하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현물 ETF도 있고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거시경제 변화, 대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서 일단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들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도화라는 건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음, 판을 깔아주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동만 걸지 않는다면 음,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생각에 다음번에는 뭐 몇십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는 뭐 100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는 뭐 1000만 달러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평온하게 음.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뭔가 체제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이 기존 질서 붕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무너진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벌써 이게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예전에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독보적인 기축 통화 딱 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야 뭐 꼭 달러만 하지 말고 다른 걸로도 하지. 야 우리 위안화 받고 그냥 석유 줄게. 기름 팔자. 이러면서 서로 직접 거래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되면서 그 기축 통화라는 의미가 좀 희석되는 느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법정 화폐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 또 어떤 자산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막 찍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제한적인 우리의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자산이 필요하겠다. 하드 에셋이 필요하겠다. 이런 수혜에 의해서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은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달러 패권들의 균열과 더불어서 어떤 굉장히 좀 통화들이 다극화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국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편입이 되면서 주류 자산이 될수록 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그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가치 저장의 이 표준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네. 달러만 꼭 붙들고 있거나 금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 보니까 금도 떨어졌어요. 네. 금도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딱 정해놨는데 금은 네. 1년에 2% 정도 캡니다. 그러다 금값이 네. 올라가면 5%까지도 캐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구상에 땅덩어리 속에 금이 얼마나 음, 아직도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디지털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는 예전의 금과 같은 그런 절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와, 저 생각해보면 또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가 또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네.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정말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개념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뭔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시냐면 지금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는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구간이 매입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투시아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계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저평가 되어 있죠. 이거 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못 사는 이유는 더 싸질까 봐. 아, 맞습니다. 더 싸질까 지금 봐. 세일 중인데 네. 더 세일을 할까 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60% 세일하고 있어요. 세 번 맞이 세일을 하고 있는데 폭탄 세일을 할까 봐 그거 혹시 할까 봐 지금 못 사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세일 안 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정 가치가 있는데 그 적정 가치보다 많이 싸다.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혹시 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폭탄 세일을 한다면 그때는 조금만 사고 이 비율대로 맞춰서 좀 준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리고 이 매도 시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뭐 28,000달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의 가격이 2022년 5월의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때 사태 터지면서 막 쭉 네. 빠져서 완전 2만 내려갔죠. 8천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일까? 그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일까? 생각해 보면 뭐 똑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때 만약에 코인을 샀다면 밤잠을 못 자야 되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스트레스와 주위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 펀더멘틀이 워낙 강하게 또 자리를 잡았는데도 가격은 똑같다 그때하고 그러면 이건 뭐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파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매도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저 같으면 이제 언제쯤 비트코인을 좀 많이 수익 실현을 해서 계획을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걸 판다면 물론 이제 기회가 너무 좋으면 매수할 때 너무 세일을 세게 하면 안 살려 그랬는데도 사잖아요 우리가. 아, 네. 제가 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네네. 너무 많이 쳐준다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또 비트코인을 이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갖다 그냥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두가 저마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만약에 본인의 어떤 자산들이 나머지 자산들이 좀 충분하고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 묵혀놨을 때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비트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가격을 쳐준다면 못 이기는 척 또 분할 매도, 뭐 부분 매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못 그렇게 이기는 좀 척하면서 해야 된다. 네, 네네. 너무 좋으면 맞습니다. 전략 매도 이런 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건이 너무 유도리 좋으면 네. 있게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비트코인 관련해서 질문 답변 너무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2부 질문 또 이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알트코인입니다. 리플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비트슈아 대표님께서도 리플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좀 큰 폭으로 먼저 큰 범위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리플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 네. 그 어떤 긍정적으로 보시는 좀 핵심적인 근거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플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코인입니다. 네, 10년이 맞습니다. 넘었으니까 네, 10년 2012년에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시를 했으니까 네. 역사가 깊고 검증된 모델을 갖고 있다.
그게 리플의 경쟁력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강점이 있고 또 여러 다른 경쟁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런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님이랑 촬영하러 오기 전에 이 외신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원래 내년 2분기에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소송들을 원래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SEC가 그 소송을 취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걸 취하하고 법인 대 법인으로 어떤 법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소송에 패소한 거에 대해서 빨리 항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EC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가게 될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게 이제 디스미스 된 건데 네, 기각된 거죠. 예. 네네.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제.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근데 특히 같습니다. SEC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벌써 토레스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리플 소송을 빨리 어떻게 합의를 볼까? 또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있을까를 찾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네,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네, 네. 어차피 지금 축은 기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졌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XRP 투자자들 다 알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다 알고 벌써 집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마셨어요 벌써. 근데 네, 이미 SEC는 뉴욕에서 아무리 페스티벌도 물어봐라. 했었고, 네. 네, 끝났습니다. 파티도 벌써 끝났는데 이제는 뭐 약발이 안 먹히고 시간 끌기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끌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전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또 경쟁 구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묘수를 찾았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과의 소송은 뭐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제 좀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SEC한테 카드가 없어요. 내년 초에 가면 이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가면 깨질 게 뻔하니까 지금 조금 뭐 이렇게 거부하는 척하고 나름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저자세면 또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보나마나 그 전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아, 네. 아니면 갠슬러 위에 또 지령을 내리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음. 그분이 야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야 좀 더 음. 물건 늘어줘 봐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리플을 두고 리또속이라고 부릅니다. 리플에 또 속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려도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 되게 많고 어차피 안 오른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리플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또 이 투자자들에게 마음에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준 것도 사실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SEC와의 소송에 의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소송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리플이 뭔가 어떤 파트너십을 많이 하면 뭐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오르지 않으니까 이 영영 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두려움들이 생긴 건데 리플 가격이 이렇게 리플랩스가 호재가 많은데도 이 XRP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와 그리고 오른다면 어느 시점에 오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려운 저도 질문입니다. 속상합니다. 안 올라서 저도 속상한데 일단 이유를 뽑아보자면 네. 유동성 때문이 아닐까. 유동성. 네. 살 사람이 있어야 오르지. 그 리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리플 꼭 붙들고 있어요 일단. 아, 안 판다. 결국은 네. 오를 거다. 그런데 호재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아싸 하고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샴페인 아, 터뜨리고 우리끼리 전화해서 야 이겼대. 이래갖고는 가격이 안 올라요. 네. 외부에서 돈이 유입이 돼서 그걸로 사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위축돼 있다. 이걸 음, 알 수가 있겠는데 네.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봐도 블랙록이 뭐 이렇게 외쳐도 오르다 말아버리고 아, 은행 네. 사태 터져서 뭐 이제는 비트코인에 뭐네 해도 적당히 오르고 또 못 올라가잖아요. 3만 달러 못 깨고 지금 그냥 달린다 이런 분위기는 안 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네네. 같은 수상에 놓고 보면
리플이 오르려고 해도 전체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다. 아니, 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화사해져서 옆집 아저씨들도 전화 오고, 야, 뭐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돼?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돈이 좀 몰려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코인 사이클이 다 같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미리 준비했던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럼 네.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게 내년 초면 이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또 확정적인 그런 게 생긴다면 아직은 또 그 미디어에서 뭐 부분적인 승리네 뭐 이딴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긴 게 아니었어? 어이 아, 오해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음. 아유 그냥 김치국 마셨네. 이런 분위기로 또 흘러가니까 좀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리플랩스에 대해서 이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선 중에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리플랩스의 파트너십과 이 XRP는 정확하게 서로 상승 관계, 서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은행들이 주로 이 엑스래피드보다는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이 XRP를 사용하지 않는 송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플랩스가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ODL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리플랩스의 파트너십과 XRP의 사용성은 큰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장이 지금 이대로 쭉 갈 거다. 이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XRP는 XRP고 리플은 리플이지. 리플 상장되면 리플 주식만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해서 타이밍 잘 잡아서 얼른 먹고 빠지자. 이게 아니거든요. 네.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는데 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네. 변화가 현실이라면 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 이 금융 기관들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변화에 발맞춰 간다면 뭔가 구조 조정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경쟁사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송금도 해야 되고 국제 송금도 필요해. 그러면 뭐 우리 벌써 파트너 쓰지. 벌써 거래하던 업체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도 뭐 비즈니스 네. 한다면 이렇게 금융시장의 기관의 그 틀이 바뀐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바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맞물려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변화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고 한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수치만으로는 어떤 변화들을 갖다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서도 데이비드 슈워츠도 사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 슈와 대표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 전략은 XRP를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은행들한테 강요를 해봤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은행의 어떤 결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멋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이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XRP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제송금 시장이 엄청난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그리고 뭐 핀테크도 있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위프트도 굉장히 진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체인링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도 이 월가 공룡인데 정말 이 송금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런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경쟁력이다. 기술적 우위가 아닐까. 기술적 리플 우위. 네. 같으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라든가 JP 모건 이런 친구들은 기존 금융만을 사용해서 이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돈을 움직이는 과정만 하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위프트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돈 네. 옮기는 과정에서 야, 체인링크 네가 좀 연결해 갖고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해 갖고 한번 해 봐. 하고 이 하청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 떼먹고 은행이 또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훨씬 더
실질적인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이 보이고 있는 이런 구도, JP 모건이라든가 체인링크, 스위프트, 콤보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은행한테는. 왜냐하면 기존 금융은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네, 안 바꿔요. 맞습니다.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걸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괜히 바꾸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더 큰 오류가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쉽고 하니까 벌써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은행에서 뭘 새로 바꾸지 말고 야 스위프트 옛날에 하던 그대로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요 스위치 하나만 키면 돼. 그래? 그러면 나중에 뭐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스위치 하나 켜는 걸로 그게 바로 체인링크니까. 그래서 네. 그런 구도로 가는 게 지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JP 네. 모건도 마찬가지죠. 네. JP 모건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JP 모건의 그 오닉스 블록체인을 통해서 프라이빗 네. 블록체인인데 그걸 통해서 네네. 지금 블랙록의 그 머니머켓 펀드를 옮겨줬단 말이에요. 얼마 네. 전에. 근데 이게 오닉스 블록체인이 2020년에 나왔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오닉스 블록체인이 그 성장한 기간을 보면 그때 리플이 찌그러져 있던 그 순간이에요. 딱 그때는 그 시점이네요. 와. 2020년 소송 당하자마자 네. 리플은 물러나고 그동안 JP모건이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JP모건이 이걸 사주했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묘하게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JP모건이 지금 파이를 또 크게 차지했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경쟁 구도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대로라면 리플은 지금 위치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앞으로. 네. 앞으로 리플 같은 서비스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까? JP모건이라든가 스위프트, 체인링크를 통한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 시티뱅크가 이번에 네네. 내놓은 것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네. 그런데 리플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낸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이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느껴요. 수수료 싸면 되는 거지 무슨 퍼블릭 블록체인이 왜 필요해? 그냥 에이 뭐 믿어 우리 은행.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 은행을 못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체인링크를 맞습니다. 통해서 연결된 그 은행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걔네들이 꼼수를 써서 바꿨다면 큰일 나는 건데 못 믿는 상황이 생긴다면 리플이 가고 리플을 쓰시면 투명하게 다 공개됩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면 오잉? 하고 이제 갑자기 이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네.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JP 모건이 추구하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카피에다가 살짝 바꿔서 만든 건데 네. 이더리움 코드예요. 근데 이걸 우리도 그럼 퍼블릭 할래?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퍼블릭으로 하는 순간 다른 데랑 연결해서 많은 노드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네. 느려지잖아요. 이더리움처럼. 네. 안 되는 거죠. 리플은 벌써 다 아, 검증됐잖아요. 10년 넘게 네네, 빠르게 이미. 빠르게 빠르게 리플의 그 검증 모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리플 같으면 노드끼리 믿는 노드끼리 묶어놓고 여기서 빨리 검증해서 바로바로 처리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면 또 훨씬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듣고 대표님 설명에 혹 빠져가지고 너무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냐의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들을 약간씩 그렇게 바꾸어내는 것과 이 근본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이제 리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쟁자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참고를 한 건데, 송금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리플밖에 없냐?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에 관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 XRP는 분명히 어떤 태생부터 이런 코인들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XRP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앞으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송금을 하는 여러 서비스 또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에서도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어렵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만 가능해요. 네. 물론 크게도 할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네. 라이트닝 그렇죠.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이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환경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USDT라든지 USDC. 근데 네. 너무 느려요. 수수료도 많고. 이더리움 환경에서. 아직까지는 리플에 네, 비해서. 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솔라나를 통해서 또 뭘 해본다. 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게 USDC, USDT니까.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또 EURC 뭐 이렇게 되겠죠. 유로 네.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네네, 근데 이제 있습니다. 달러만 놓고 보자면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가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통해서 빠른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빠르니까 이더리움 말고 네. 보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계신 박 작가님한테 뭐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달러로 보내겠죠. 네. 1000달러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작가님이 원화로 받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원화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면 누군가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걸 ODA를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은 네네. 차이가 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떠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옮기는 네트워크가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네, 경쟁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그 네트워크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무슨 다른 빠른 네트워크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솔라나라든가 네. 솔라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요. 솔라나가 워낙 빠르니까 네. 스피드만 놓고 보자면 XRP보다 빠릅니다. 솔라나가 네네. 알고랜드도 더 빠르고 아발란체도 더 빨라요. 네. 리플보다. 그럼 속도가 느리니까 리플이 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느냐?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역사 증명이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이게 빠르게 하는데 이 말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 괜찮나요? 역사 증명. 역사 증명이 뭐냐면 이 트랜잭션에 이 타임 스탬프 시간을 붙여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분 몇 초, 너는 몇 분 몇 초, 너는 몇 분 몇 초. 그럼 초만 맞으면 일일이 노드마다 검증할 필요 없이 그냥 오케이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처리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으면 다 노드마다 찾아다니면서 비교하고 검증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증을 안 해도 되니까 다른 노드들과. 그래서 이제 빨리 합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알고랜드는 트루 랜덤이라는 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모든 이런 그 지분 증명 프로젝트는 누가 다음 블록을 만들 건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요. 리더보드라고 하는데 다음 블록 만들 사람하고 순서가 탁탁탁 정해지고 솔라나는 거기다 이제 번호표를 붙이는 건데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랜덤. 그래서 누가 다음 블록을 지는지 모르게 그냥 그러면 이제 누가 해킹도 못하니까 바로 너 하면 걔가 블록을 만들고 그걸로 끝. 다른 노드와 비교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새로 나와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보자면 그러면 XRP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기술로만 보자면 네, 기술력으로만 한정하는. 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NFT를 만들 때 내가 더 빨라. 네가 더 빨라? 그럼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솔라나처럼 갑자기 수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하죠. 내가 1억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네. 알고랜드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이게 아직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또 이런 내가 더 빨라 하는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더 태어날 테고. 네. 또 태어날 테고. 그러면 지금 보면 기술이 좋다고 우위에 서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는 넘버원인데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시장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자, 리플 XRP 2012년 프로젝트예요. 10년 동안 송금 하나만은 나다. 장인 정신을 갖고 아직까지 해왔는데 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솔라나를 메인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증돼 있는 마치 비트코인 캐시보다 좋은 이유는 이런 친구들이 코드는 내가 더 빨라 할 수 있지만 그걸 그 긴 역사와 모두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합의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리플의 파트너십이 과연 얘네들이 있느냐.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는 건 지금의 그 채굴자들이거든요. 채굴자들과의 관계, 긴 시간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 나라와 나라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벌써 수많은 프로젝트와 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잖아요. 은행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재산이고 그게 바로 XRP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솔라나 알고랜드는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와, 움직이는 진짜. 데 있어서는 네. 리플이 위에 설 수밖에 없다. 네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들에 대한 지적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오류가 뭐 수차례 발생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막 7시간, 8시간 막 셧다운 되기도 하고 그런 좀 아직까지도 좀 불안정성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아니, 어떤 송금을 솔라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솔라나 저 네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네네. 저도 솔라나에 대해서 요즘에 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FTX 영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이 오히려 솔라나는 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송금 분야 하나로만 봤을 때는 리플이라는 이 굉장히 굳건한 프로젝트가 지금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 리플이 최근에 이제 스위프트랑 체인링크가 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으니까 매체들에서는 이 리플과 라이벌 관계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게 되었다. 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을 갖다가 무조건 이 대립 구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스위프트와 이 체인링크 구도에 이 XRP 리플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은행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스위프트, 네, 체인링크 구도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금융 기관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고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스위프트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리플 네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뭔가 너무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으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네. 시장을 공략하기는 조금은 아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네네. 예, 지금 벌써 이 아시아 쪽에서는 리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맞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펼쳐가면서 또 남미 자연스럽게 같은 데도 네, 남미 이런데 시간을 갖고 흡수해 가다 보면 체인링크와 연결했던 걸 그냥 슥 이쪽에 연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리플에 음, 체인링크가 리플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네네, 체인링크는 모든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체인링크와 리플이 연결을 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은행들도 네네. 또 바꿀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체인링크랑 리플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들인데 이거를 그냥 마치 경쟁처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폐가 원래 있었던 건데 어쨌든 충분히 체인링크는 리플과 이 결합을 통해서 더 또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플랩스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뭔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과 이 CBDC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CBDC는 XRP랑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될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원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셨기 때문에 뭔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어떤 CBDC와 XRP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제가. 아,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CBDC 솔루션을 리플이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2021년도 솔루션을 아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아는데 올해 5월에 CBDC 플랫폼이라고 아예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CBDC 플랫폼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건 뭔데? 일반 국가들이 이 CBDC를 만들려면 막 고민하고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좀 미리 다 돼 있게 이게 XRP 레저가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가져다가 너네 이름 넣고 숫자만 몇 개 바꾸고 퍼블릭 레저 쓰지 말고 프라이빗 레저를 쓰면 돼. 아주 간단하게 기성복처럼 새로 음. 맞추지 말고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이름만 바꿔 쓰면 돼. 이런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XRP 레저로 만든 CBDC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뭐 있는 거 갖다 조금만 바꾸면 되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면 그런데 이제 XRP는 필요 없어요. CBDC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 CBDC를 XRP로 레저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 CBDC를 XRP 레저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가님한테 1억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보내드리니까 제가 10만 달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미국 CBDC로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지갑에 US 그 달러 CBDC를 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이 영상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바이든이 뭐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작가님 구독자들이 좋아요를 막 눌렀어요. 네. 미국 정부에서. 박 작가 쟤 누구야? 자, 좋아요 누른 놈들. 야, 돈 다 막아. 네. 작가님 구독자들은 만약에 US 그 달러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저한테 받아서 다 이거 막히는 겁니다. 네. 작가님도 막히고 제가 보내드린 1억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CBDC는 이 국가적인 이 제한이 있다.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한국 CBDC로 바꿔줘야지 이걸. 벌써 이 코드에 버튼 하나 누르면 브릿지 통화를 해서 간대는데 이 XRP 레저 코드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XRP 레저랑 똑같은데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다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퍼블릭 레저 하면 이게 XRP예요 이게. 그러면 요리 아, 슉 네. 갔다가 슉 하면 모두 다 해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이 CBDC를 발행하는 주체에 있어서 갑자기 그러면 이 코인을 다른 데로 전환했다 가는 게 변환했다 가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미리 다 돼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기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켜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XRP가 되는 거다 이거죠. 아, 네네. XRP 코드를 갖다 썼으니까 퍼블릭 버전은 XRP다.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슈워츠의 얘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은 이 XRP의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그 공짜로 다 이거 쓰게 해준 거지. 아니면 왜 그 CBDC 남들 하는데 가서 뭐 그 고문으로 와서 도와주고 네네,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뭐가 그것 생기니까. 계속해서,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그 공짜로 다 이거 쓰게 해준 거지. 아니면 왜 그 CBDC 남들 하는데 가서 뭐 그 고문으로 와서 도와주고 네네,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뭐가 그것 생기니까. 계속해서,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리플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거는 뭐 어떤 우리 뇌피셜이나 뭐 어떤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진행형을 잘 안 믿고 또 속을 것 같아 뭐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 사실은 투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은 위험성을 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리플 투자가 가장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리플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뭐 리플만이 아니고 이제 거의 모든 코인들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적정 기대치를 갖자. 적정 기대치. 네.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변수가 큰 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려는 게 너무 덩어리가 큰 걸 추구하고 네. 있습니다. 송금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먹으려니까 혼자 먹기에 내버려 두질 않죠. 나눠 먹어야지. 그걸 혼자 먹겠다 그러면 기존에 그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작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술 좋네. 우리가 리플 이거 가겠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또 누가 뭐 갑자기 더 좋은 걸 내놓는다든가 파트너십이 엉뚱한 데는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많은 리플이 뭐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XRP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네. 가능성이다. 그렇게 네네, 안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안 네. 될 확률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순순히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으면 구독자들께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그 적정 기대치를 갖고 변수가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비중 조절을 하자. 이왕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안전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담고 리플은 노림수가 크니까 터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지만 이대로 또 잘 안 되면 또 될래다 말고 리또 속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그러면 좀 조금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리플에 몰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네네. 몰빵을 하게 되면 이 멘탈이 나가고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나가야 되고 나중에 혹시 잘 되더라도 벌써 다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하고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 주신 답변에 제가 올라갈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몰빵 투자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좀 핵심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리플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관점들이 좀 비슷해서 너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리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 XRP의 장기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혼자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판이 잘 깔려야 한다. 제도적, 정치적, 네, 이러한 지원이 좀 있다든지 네, 이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소송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상태고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설명드리자면 이게 빨리 상용화가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맞습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더 굵직굵직한 이런 은행들이라든지 기관들과 빨리 이걸 체결하는 게 기술은 벌써 검증이 된 상태고 오랜 기간 네,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네, 이걸 얼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많은 분들이 리플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 뭐가 어떤 동력이 될 건가 이런 그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가 ODA를 체결을 하면 그만큼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돈을 네, 움직여야 되니까 그만큼. 네, 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이러면 XRP를 자꾸자꾸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돈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번에 쏴서 그냥 한 10억 달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니고 저 10억 더 달러를 받았습니다. 보내려는데 아니 작가님도 감사해서 그 10억 달러를 또 다른 분한테 보내고 자꾸 이런 굵직굵직한 거래가 생기려면 ODL로 가지고 있는 가격이 얼마 안 되면 XRP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 네, 유통되고 있는 XRP는 한계가 있는데 XRP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풀리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억 달러치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달러가 어치가 아니고 XRP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 100만 달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네, 그럼 네,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 그만큼 풀리든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용화가 되고 파트너십을 많이 많이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나고 XRP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진짜 오늘 리플 관련해서 질문을 진짜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가이드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조금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알트코인. 네. 네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박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선물 ETF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나오고 비트코인이 추락을 했어요. 네, 재앙이었습니다, 거의. 네. 왜냐면 이 선물이란 건 분위기만 띄우고 그냥 뭐 숫자적인 종이로만 써 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네네, 이더리움이 사는 게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분위기만 띄웠지 이 올라가는 게 있었다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니까 그 실망감에 더 빠져버리는 거니까 네. 도로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전체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더리움에 돈 넣었다가 펌핑 되면 또 빠져야지 이거가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그게 현실 가능한 건지 판타시를 쓰고 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더리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뭔가를 실질적인 그 어떤 유틸리티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체결되고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더리움 하면 이제 우리가 딱 경험한 건 디파이, NFT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대부분은. 결국은 그냥 허상이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파이가 허상이었고 NFT는 그냥 사기 행각이었다. 이러면 이더리움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로 구현이 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왜?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디파이라든가 AI 프로젝트,
서로 막 뭔가 하려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혁신, 그런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도전장을 내밀어도 이더리움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적어도 네.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 AI 이런 얘기하면 아유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이런 소리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름에 AI 시리즈 영상을 쫙 이렇게 내놨는데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챗 GPT가 터지면서 오잉? 아, AI 이거 진짜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네. 그러더니 또 AI 코인들까지 막 함께 덩달아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AI 그런 코인들이 실현화되려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플랫폼 코인들이 떠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AI가 서로 막 그냥 서로 교감을 하고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네. 그런 AI를 믿는다면 AI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믿는다면 이더리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세 가지의 어떤 프로젝트가 다 다른 프로젝트인 거죠. 서로가 어떤 뭐 경쟁 구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에서 정말 엄청난 정체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닥쳐올 어떤 미래들 정말 기술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 홀더분들은 다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 경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나와도 저마다의 영역을 이렇게 구축을 하겠지만 이 북미 시장에서 이 솔라나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네, 인기가 정말 높은가요, 북미 시장에서? 솔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나 할까? 솔라나. 참고로 저는 이 솔라나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솔라나 핸드폰을 쓰시나요? 예, 이게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아, 와, 그러니까 이렇게 웹3 계속해서 폰. 네.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이게 솔라나에 대한 인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솔라나에 대해서는 3차 반감기 전후 그렇게 2020년, 21년에 한창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내러티브가 많이 강해졌죠. 특히나 솔라나가 워낙에 압도적인 속도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면서 많은 좀 사랑을 모았고 또 그걸 경쟁력으로 해서 이 에코시스템들, 이 생태계도 엄청 많이 확장을 했는데 FTX 몰락과 함께 좀 붕괴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솔라나는 이렇게 도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하려는 네네. 게 너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난리 나겠는데? 이게 미래네. 이더리움 뭐 밟아버리겠네.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그런데 솔라나가 워낙 또 자극적인 우리들을 막 뜨겁게 만드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네. 안 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막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솔라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아유 얘네들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비자, 마스터카드는 초당 뭐 몇천 개를 처리해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자, 마스터카드 얘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 네. 초당 뭐 6만 개까지 막, 네. 막 압도적으로. 다운되기 전에 막 10만 개까지도 넘어갔어요. 네, 요즘은 뭐 맞습니다. 이 몇천 개 정도 나오는데. 테스트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솔라나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솔라나가 사실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1.0이 아직 안 나왔어요. 메인 버전이 안 나온 베타 버전인데, 솔라나가 어, 지금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대규모 코인 유동성 관련 공급회사. 네. 공급 회사,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라나를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합니다. 그게 네. 2024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네. 2024년 후반부부터 그런 뉴스하고 맞물리면서 만약에 그게 진짜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초당 뭐 100만 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코드를 네. 싹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바꿔가면서 갈아엎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과정에서 야 이건 또 굉장히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타이밍도 또 그게 아, 마침 또 반감기 다음 해로 하필이면. 접어들면서 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제작자이기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본격적으로 1.0이 나오는 거예요. 1.0. 네. 아직까지는 연습했어 와. 우리 이제부터 진짜야.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언제까지 솔라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언제까지 쏠지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예의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라는 프로젝트가 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보다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확실히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알트코인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들 막 가격 보고 그냥 오르면은 배팅을 하는 그런 이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좀 많은 이 손해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알트코인을 선별하실 때 이 비투슈아님만의 이 어떤 기준들, 그 대표님만의 종목을 고르는 아이디어나 기준,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알트코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사실 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선별 기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코인이 뭘 하려는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하려는 게 진짜 필요한 건지, 네, 현실성은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 그겠고요. 그게 이제 네, 사실 첫 백서에 나와 번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하려는 걸 하려는 팀이 있을 텐데 네. 능력이 되는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전혀 현실성이 없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하는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팀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이 중요하겠고 그 팀이 진짜로 개발을 또 하는지 음, 그런 개발 상황은 뭐 GitHub 같은 데 가보면 네, 매주 또는 매일매일 올립니다. 뭘 네. 개발을 했는지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 나오는데 뭘 개발을 했고 다음에는 뭘 할 건지까지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얘네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또 상승장이 되면 빛을 발하겠네. 그때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물론 개발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지명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코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잘 맞습니다.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결과는 알 수 그렇지만, 없는 건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그런 코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뭔가 음, 결과물을 내어놓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뭔가 느닷없는 이유로 펌핑이 되는 코인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것도 장기적인 가치로 가져가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는 뭐 이걸 뭐 사필 규정은 좀 그런데 아무튼 다 그렇게 좀 가치에 수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비투시아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일일이 개별적인 종목을 좀 여쭤보기는 그렇고, 이 알트코인을 분류해도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크로스 체인, P2E, 뭐 탈중앙화, 신원 인증, 디파이, NFT 뭐 정말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나 혹은 이제 내년에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어떤 분야, 어떤 섹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으면 레이어 1은 결과물을 이제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음, 대부분의 코인들은 하락장 때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면 상승장에서 그때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폭발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코인들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레이어 1 중에서는 음,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음, 개발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카다노입니다. 카르다노, 네, 카다노 에이다. 네, 에이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네, 또 알고랜드라든지 음, 체인링크. 음. 다음 다가오는 불장 멀티 체인의 시대가 온다. 이런 멀티체인,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 음. 왜냐하면 이더리움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도 윈도우가 있고 맥킨토시가 있고 또 핸드폰을 에서 구현되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iOS가 있듯이 여러 개의 체인이 필요할 테고 또 최적화되어 있는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또 블록체인도 필요하겠죠. 근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맞춰가면서 이걸 구현해야 될 텐데 음, 그런 멀티체인이라면 또 그걸 연결해주는 체인링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체인링크는 뭐 백백 코인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꾸준히 갈 개인적 수 있다. 의견을 네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아, 필요하니까. 네네. 이거 멀티체인이라면 코스모스, 폴카닷 이런 또 음, 체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서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레이어 1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테마별로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2021년의 테마는 디파이 NFT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디파이에 어쩌고 저쩌고 NFT에 N자만 붙여놔도 그냥 대박이 났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끝무렵에 가서는 메타버스가 또 인기를 끌어서 메타버스와 아무 관계없는 코인들도 야 우리도 메타버스야. 괜히 메타버스 괜히 뭐 하는 것처럼 괜히 갖다 붙여가지고 또 시세 분출을 했는데 그런 테마가 이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디파이 이거는 특별한 뭐 어마어마한 상승보다는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하고 수 있다. 네. 월가에서도 이제 디파이는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네. 2022년에 막 그 C 파이 프로젝트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쵸. FTX라든지 셀시우스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다 무너졌는데 디파이는 너무나 안정적이었어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셀시우스가 청산된 게 바로 이 디파이에서 청산을 된 겁니다. 디파이에 넣어놓은 담보가 실제 가격보다 낮으면 자동 청산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네네. 의해서 자동 청산이 되는 거니까 네. 담보는 언제나 빌려준 사람은 그걸 돌려받습니다. 누가 내 담보를 빌려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네. 무조건 받아요. 이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디파이는 너무 안정적이다. 그걸 음. 월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네. 디파이는 굉장히 좋은 이런 테마가 될 것 같고 하지만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벌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NFT가 좀 문제예요. NFT는 너무 거품이 느꼈다가 좀 빠져버렸는데 네. 음. NFT 프로젝트는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네. 많아서. 네. 그런데 꾸준히 그 자리를 구축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잘 될 것 같고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작년이 아니죠. 2021년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제가 막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직접 한번 해봤어요. 엑스 네. 인피니티 해보고 어떤지.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아,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쵸. 지금 아직까지는, 네.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인이 올라가는 거지 재미도 없고 이거 안 된다. 기존의 게임들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조금 많이 이게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기성 게임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면 그래픽이 좀 더 좋아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돈 때문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게임하면 돈 내고 하잖아요. 돈 준다고 게임 안 하거든요. 지금은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거는 돈 될까봐 하긴 했지만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런 대박 게임이 맞습니다. 나온다면 이거 뭐 음.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AI다, AI. AI. 작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챗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오이, AI가 현실인가 보네. 그런데 지금 이 코인 프로젝트도 함께 뜨기는 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코인이 왜 AI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걸 아직은 사람들이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에 제가 직접 또 사용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AI가 2021년에 메타버스다. 지금은. 네. 완성도가 이거 뭐 없다. 아직까지는, 형편없습니다. 네. 완성도는 없다. 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좀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네. 와. 지금 대기업들이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에서 이거 끼고 메타버스에서 움직이고 AI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또 이걸 네. 렌더링 해주는, 빨리빨리 네네. 그래픽을 막 해주는 렌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음. 걔네들이 야, 우리가 해줄게 그래픽. 이러면 또 그런 코인이 또 조명을 받는 거고 AI와 AI가 또 서로 교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막 자율주행을 하는데 내 차가 막 제끼고 가야 되는데 앞차가 안 비켜줘. 그럼 AI가 야야 좀 비켜줘. 돈 줄게 돈 줄게. 안 비켜주니까 돈 줄게. 얼마? 10원 줄게. 그러면 10원 갖고 안 돼. 20원. AI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동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AI와 AI의 언어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AI와 이 A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했대더라. 뉴스 한 방 나오면 AI 코인 한꺼번에 다 뜹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러티브죠, 그런 또. 자극이 좀 일종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 좀 해봅니다.
와, 이게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폭넓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뒤에 질문들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 흥분해서 막 너무 앞서 나갔죠? 아, 아닙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하기 전에 혹시 빅테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질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월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월가의 움직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구글이나 테슬라,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 관련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들이 지금 어떻게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에 뭐 어떻게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지 뭐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만 대표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대기업들이 지네끼리 뭐 만들면 우리 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 메롱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겠네? 아니, 구글이 뭐 만들면,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사람들이 불안해지는데,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가 한 예일 수 있겠는데, 메타가 이제부터 메타버스야 하면서 자체 솔루션을 내놨는데, 그러면 그 메타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 또는 샌드박스, 이 둘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메타가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는 중앙화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탈중앙화된 게 꼭 필요해? 필요 없지. 재밌으면 이게 더 낫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탈중앙화가 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메타 같은 경우는 지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구글이 또 이런 걸 맞습니다. 내놓는다면 지네끼리 다 하고 지네들이 아이템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막 고생해서 모은 아이템을 뺏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이 구글에서 뭘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또 네.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를 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 탈중앙화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판가름하는 건데요. 이 대기업들이 하는 건 유행을 만들어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의 유행을 메타가 만든 것처럼 이번 음. 시즌의 유행은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간다. 네.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내놓고 음. 거기에 질세라 또 구글이 뭘 내놓으면 AI의 방향이 잡히고 네. AI가 뜨면 그건 중앙화고 탈중앙화 모델은 이런 게 있지. 음. 이러한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이걸 어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탈중앙화 프로젝트도 함께 가는 거죠. 맞습니다. 요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들이 결국은 맞습니다. 이걸 너무 경쟁 구도로 가져가기보다는 결국은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큰 메인스트림을 갖다가 이런 빅테크들이 또 주도를 해주면서 이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들 좀 유의해야 될 지점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안정화된 자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뭐 아직까지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알트코인들은 뭐 가장 초위험 자산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자산 배분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도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대표님께서 이 암호화폐 투자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코인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하고 이제 코인 목록을 쫙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 네. 구독자들께. 1등은 비트코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너무 그런데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2등이 리플이었어요. 네. 3등이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 네. 이거는 이제 다 흩어져 있는데 4등이 에이다였습니다. 제 네. 구독자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비중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코인 교실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초보입니다. 초보 교실이었기 때문에 초보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야 할까?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모르면 남 하는 대로 좀 하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내가 좀 공부하면서 느낌 오는 대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포트폴리오가 뭘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가 비트코인, 전 세계 어,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20%가 이더리움, 그리고 음. 나머지 30%가 알트코인입니다. 아. 이게 뭐 대단한 자료 같지만 이게 바로 시총입니다. 음. 왜냐하면 모든 코인을 다 합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시총이죠, 그게. 네. 그러면 나는 초보인데 뭐 이상한 데 하지 말고 모르면 그대로 갑시다 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코인이 대박 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다시 그 전 세계인들의 포트폴리오 돌아가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비중이 또 달라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하니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CD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그냥 한 방에 크게 터뜨려야 되니까 위험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결과는 어떨까? 오직 비트에 투자한 사람과 알트에 분할로 골고루 퍼뜨려서 투자한 사람들의 결과는 아직까지 어떠했을까? 절대적으로 비트가 높습니다. 네. 한 맞습니다. 예로 2017년 말에 알트코인의 그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가 아마 2018년 초입니다. 네. 1월 한 8일 뭐 이 정도 때 그때 이 시총이 있어요. 시총의 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순이 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의 그 코인들이 2021년에 전고를 뚫었던 코인이 몇 개나 있을까? 열 몇 개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코인은 전고를 못 뚫고 그냥 주저앉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맞- 그 중에 몇 개의 대박 코인은 있죠. 음. 그렇지만 내가 분할해서 다 나눠서 투자를 했다면 아직까지 손실인 거죠. 비트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비트 도미넌스 보면 결국은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신생 코인들이 들어오고 망한 코인들은 사라지고 이게 물갈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비트 도미넌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가 훨씬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면 비트만 투자해도 전혀 나쁠 게 없다. 모르면 비트만 투자하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그래도 좀 내가 시드를 좀 키워봐야지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비트 50, 이더 20, 나머지 30.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그리고 공부하는 대로 리플이 미래지 이러면 리플에 좀 더 가도 되고 나는 네. 에이다야. 그러면 에이다를 조금 더 그리고 또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또 전략이 달라집니다. 뭐 비트코인도 맞습니다. 그렇겠지만 진짜 그런 중요합니다. 것들도 좀 염두에 두어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딱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쇼 대표님께 만약 지금 현 시점에 1억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억이요? 네, 현 1억. 시점입니다. 현 시점. 근데 그 1억이 내가 벌써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인가가 좀 다를 것 같고, 대표님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제 같습니다. 기준으로 오케이. 네, 일단 지금 제가 원하는 이 포트폴리오 지금 내가 산다면 이거하고 내년 중순하고 또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이라면 비트코인을 하나만 골라야 되나? 아니 여러 개 고르셔도 됩니다. 여러 이 골라야 1억을 분산 투자하실 수 있게 1억을 다양하게 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일단 50% 비트코인. 네. 그리고 나머지 반 현금으로 그대로 둔다 일단. 네네. 안 사고. 네, 그리고 25%가 남는데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한 10% 정도는 이더리움에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뭐 제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으로 에이다, 솔라나, 체인링크, 리플, 스모스 음, 그 정도. 그리고 또 많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기타 등등. 음, 그리고 이제 소량 한 5%는 아니고 거기서 반을 잘랐으니까 2.5% 정도 되겠다. 네. 그 정도는 좀 노리는 코인에다가 AI 아, 코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뭔가 좀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한 이제 투자 전략들을 더 많이 이제 권유를 해주시는 거고, 이게 왜 어떻게 그러냐면, 보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100%다 넣겠는데, 어차피 공짜로 들어온 1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이 비트 도미노스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 더 왜냐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다가올 상승 재료가 네. 너무 비트코인에 맞춰져 있거든요. 규제도 그렇고, 또 지금 ETF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네. 반감기에다가 비트코인이 먼저 그냥 쫙 한번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알트가 쫓아가는 형식일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네. 그냥 알트는 조금만 갖고 있고 분위기 보다가 맞습니다. 반감기 전에 한번 출렁 음, 뭐 리세션 온다 해서 그냥 팍 꺼지면 음, 그때 주워 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한번 출렁할 때마다 담고 아니면 출렁 안 하고 비트 먼저 그냥 샥 가고 도미노스가 비트만 먼저 올라가 버리면 음. 알트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그때 가서 알트를 슬쩍 담아준다. 진짜 너무 좋은 전략이십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사이클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과도기 때마다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과도기라면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거창한 말이긴 한데 산업혁명이 막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잘 그걸 체감을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 제가 뭐 변화의 시간이다, 혁신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휴, 뭐 그거는 뭐 코인 뭐 선동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실 이게 감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보이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은 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 뭐 AI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앞으로 이런 시간이 생기겠네. 이런 세상이 열리겠네. 코인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이 이런 코인의 금융 공급망이 생기겠고 훨씬 더 효율성이 생길 수가 있겠네. 이런 상상은 해보지만 그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지난 5년 돌아보니까 사실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네네. 박 작가 잘생겼네 이러면서. 그런데 10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 5년인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난 5년은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속도가 갈수록 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속도가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은 어떨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갈 주역은 도대체 뭘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AI, 로보틱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봤을 때 야,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네. 이 변화 지금 뭐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블록체인 하면 또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에이 뭐 내가 아는 거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카톡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신경 안 네. 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이더리움의 설계, 솔라나의 설계, 리플의 설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실생활에 이게 사용될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그런 변화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면 그게 분명히 뭐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는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수익을 얻고 안 되면 망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ETF 확률 90%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실 확률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넣으면 그 10,000원이 20,000원이 될 확률이 90%라고 하면 이거 투자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능성을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함께 박 작가님께서 나누시는 이런 내용도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기회의 시간에 와 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지는 모른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은 현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다가올 미래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셔서 투자 계획, 설계 잘 하셔서 큰 결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너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지금 이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또 한번 느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 줌으로 했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한번 꼭 같이 한번 한국 오시거나 제가 미국에 가면은 꼭 한두 번 만나 뵙고 또 합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투시와 대표님을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수고해 주신 저희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신 비투시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